전처리는 우리가 이제 왜 전처리를 하냐? 이 전처리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운영계에서 데이터들이 계속 오잖아요. 데이터를 만드는 데가 기계적으로 데이터가 펌핑 아웃 되는 데가 이마트의 포스 시스템, 그죠? 여러분들 웹클릭 뭐 이런 것들이 다 운영계에서 데이터가 펌핑 아웃 되는데 문제는 운영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여기 지금 써 있죠. 리얼 월드 데이터에는 더티하다. 이 더티의 정의가 뭐냐면 완결하지 않다. 인컴플릿, 불완결하다. 뭐 무슨 얘기냐면 속성 밸류가 널이 들어간 게 있고 어떤 값이 잘못 입력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계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자동화된 툴로 만드니까. 두 번째가 노이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러들이 들어가거나 이게 특히 이제 그 센서 기반으로 데이터를 꺼내내면 에러가 많습니다. 제가 요새 CCTV에 나오는 영상을 상황 인지하는 거를 빈발 패턴 연관계치 뭐 이런 걸로 한 2년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데이터, 오브젝의 크기, 방향, 색상 뭐 이런 거를 프레임별로 쫙 실시간에 줘요. 이미. 뭐 그다음에 얼굴 인식까지 해가지고 인식 학습시켜 놓으면 홍길동이 지나간다도 다 보이고요. 거기서 보면 영상 해석한 게 되게 에러가 많습니다. 왜? 실시간에 하다 영상 처리 자체가 아무리 발전하고 뭐 CNN, RN에 나왔다고 그래도 이게 이 실시간에 이 메타를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에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에러를 저는 윗단에서 또 보정을 하거든요. 분석을 하면서 보정도 하고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실세계에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웃라이어들. 우리가 평균을 잡아버리면 이 아웃라이어를 빼고 잡는 거랑 늪 잡는 거. 우리가 이건희 회장을 빼고 개인 1인당 소득을 잡는 거랑 늪 잡는 거는 왕창 다르죠. 마이클 조단 같은 애들이 농구의 뭐 평균 샷 성공률에 들어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미국 프로에서도.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빼고 하느냐, 넣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일관되지가 않아요. 일관되지가 않아요. 어떤 DB에는 남녀가 일제로, 어떤 DB는 남녀가 MF, 어떤 DB는 남녀가 남녀, 한글로 돼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것들을 표준화해서 넣어줘야 내가 분석하는 공간에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얘기하지만 품질이 나쁜 데이터를 가지고 마이닝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천처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지금 받은 데이터가 얼마나 품질이 높으냐. 그죠? 그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분석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래요. 웨어하우스가 이미 만들어진 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가져오면 품질이 좀 낮습니다. 왜? 거기서 일단 한번 품질 체크를 해요. 그리고 통합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져온 소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거냐, 운영계에서 그냥 가져온 거냐, 요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전처리는 그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갑시다. 기본. 도대체 데이터는 뭐냐? 의미를 갖는 뭐 사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 오브젝의 모임이고 그들의 속성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관계형 DB의 데이터입니다. 관계형 DB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죠. 그리고 이제 요새 빅데이터 나오면서 비정형이 하고 있는데 일단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 다음이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뭐 아까 빈발 패턴만 빼고요. 연관계치 빼고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로 대상으로 디벨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처리 때 만약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가 아니면 그거를 관계형 DB 정형 데이터처럼 변환하는 전처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그죠? 왜냐하면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은 반정형이나 무정형 같은 거를 돌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떤 형태로든 정형으로, 그것도 전처리입니다. 그죠? 마이닝하는 알고리즘이 내가 정했어. 디시전 트리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 데이터가 만약에 빈발 패턴처럼 트랜지티브예요. 그럼 그거를 정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전처리 과정이에요. 자,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기본 폼인 관계형 DB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로가 오브젝입니다. 레코드. DB에서는 투플이라고 부르고 오브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컬럼을
속성, DB에서는 속성, 피처, 머신러닝에서 피처,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는 디멘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형 DB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속성, 수직으로 자르면서 이 속성은 특정 레코드의 특징이나 성질을 표현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의 눈, 공간의 온도,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요 하나의 오브젝은 정해진 속성들의 모임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레코드는 yes와 싱글과 125K no라는 속성 값으로 모임이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속성의 값을 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내 데이터가. 그래서 뭐 별로 초이스가 없죠. 숫자냐 심볼이냐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물론 뭐 비디오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음성도 들어갈 수 있으나 그 자체를 분석하지 못해요, 아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DB다 그러면 넘버 또는 심볼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요 속성과 속성 값은 서로 함축적으로 어떤 룰이 없습니다. 동일한 속성 이름이 서로 다른 속성 밸류에 매핑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성별, 그러면 속성 값은 1, 0로 갈 수도 있고, 남녀 갈 수도 있고, MF 갈 수도 있고, 그건 운영기에 쓰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예제처럼 사람의 키. 근데 우리나라는 미터인데 영국은 피트예요. 근데 그것들이 써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그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처리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 세계의 모든 아동의 키, 근데 영국 거하고 우리나라 학생의 키를 아무런 전처리 없이 그냥 한 탭에 같이 넣었다? 예, 안 되죠. 자, 그 다음이 또 다른 케이스가 다른 속성 이름인데 동일한 도메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속성 이름인데 동일한 도메인. 예를 들면 학번하고 나이가 그냥 인티저 도메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꼭 서로 다른 의미겠지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속성 값과 속성 이름 또는 속성은 서로 아무런 이론적인 매핑이 없다. 그냥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데이터셋을 속성 값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속성 이름이 중요한 것보다 의미는 중요하지만 속성의 타입은 가능한 속성 타입이 다 요겁니다. 요 네 개. 그 뭐냐면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레이시오. 요게 우리가 가능한 모든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조합이고요. 뭐 간단합니다. 노미널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차이는 구별은 할 수 있어도 순서는 없습니다. 학번 순서 없죠. 여러분들이 뭐 인크리징 오도록 아니에요. 개개인의 사람한테 갔을 때는 사람의 순서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머리색, 눈색. 그죠? 누가 머리를 눈색이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파란색이 순서가 1이고 노란색이 이거 없죠. 딥코드 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차이만 구별하는 게 노미널이에요. 차이만. 그 속성이 노미널 속성이냐 또는 차이에서 순서까지 한다. 그러면 노미널이면서 오디널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예제는 순서는 뭐예요? 랭킹이 있냐? 여러분들 성적 그러면 랭킹이 있는 거죠. 1등부터 2등까지.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랭크, 이런 거, 영화, 선호도, 이런 것들이 다 랭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키, 이런 것도 랭크가 있는 거죠. 왜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랭크죠. 성적, 랭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속성 값끼리 순서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오디널이에요. 오디널. 자,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인터벌입니다. 이거는 노미널이면서 구별도 되고 순서도 있고,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된 게 그 값이 인터벌 내에 있는 값이냐, 항상.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요 셀시어스. 우리가 섭씨죠, 섭씨. 섭씨나 화씨. 얘들은 섭씨 뭐예요? 물이 어는 온도가 0도,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 그래서 100등분 해가지고 온도를 정하죠. 그러니까 이건 인터벌 정이에요. 인터벌 정의. 그 다음에 화씨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레시오는 인터벌이 없는 겁니다. 절대 온도 그러면 계속 올라가죠. 한도가 없습니다. 절대 온도는. 마찬가지로 랭스, 일반적인 랭스, 타임, 카운트 이런 것들은 무한히
무한하게 카운트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범위를 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레시오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방식이 가능하고,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노미널에서는 요 디스팅션, 같냐 다르냐, 그 오브젝이 같은 학번이냐 다른 학번이냐,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 그 다음에 오디널에서는 equal, not equal 연산자뿐 아니라 order, less than, greater than, 요게 적용이 가능한 그 속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벌에서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레이시오에서는 곱하기 나누기까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도 곱하기 온도는 아무 의미 없죠.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성이, 내가 가진 속성이 어떤 것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설명을 잘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속성밖에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처리를 할 건지가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들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구별해 보면 디스크리트 속성과 컨티뉴어스 속성으로 구별이 됩니다. 디스크리트 속성은 한정된 밸류, 예를 들면 성별, 남녀 2개밖에 없죠. 그리고 또는 countably infinite, 카운트할 수 있을 정도의 밸류, 색상. 색상 계속 늘어나죠. 그렇지만 그걸 카운트할 수 있지. 이거 수학인데, 하여튼 뭐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집 코드도 마찬가지로 카운트할 수 있는 밸류이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그다음에 뭐 워드, 도큐멘트의 워드 수에 도큐멘트가 뭐 다 카운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애트리뷰, 학번도 마찬가지 디스크리트 애트리뷰죠. 그래서 인티저 밸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바이너리 애트리뷰는 당연히 디스크리트 밸류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가 컨티뉴어스 속성. 그거는 실수로 속성값이 정의되는 거. 뭐 온도,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수로 모든 게 표현되는 컨티뉴어스 밸류는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이 된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크게는 디스크리트 속성 또는 연속 속성으로 구별이 되고, 그들을 좀 더 가면 아까 그 4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속성들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의 유형을 보면, 이건 다 여러분들 보신 거예요. 그냥 레코드, 그래프, 오도, 요게 제일 기본이죠. 레코드는 한번 보면 레코드 데이터는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정형 데이터. 그래서 고정된 수의 속성들로 정의되고, 모든 레코드는 그 속성의 값을 갖게 된다. 요게 정형, 관계형 DB로 만들어지는 레코드 데이터들이다. 요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레코드 DB의 첫 번째 형태가 요 데이터 매트릭스 같은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터 오브젝트, 수치들로만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도큐멘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도큐멘트에 요 단어가 몇 번 나왔어, 단어들이 나온 횟수들이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이 벡터로 표현이 되는 요렇게 도큐멘트 벡터. 그래서 도큐멘트들 간의 유사도, 아니면 뭐 도큐멘트에서 중요한 텀들을 찾는 도큐멘트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뭐 토픽 모델링, 뭐 이런 쪽이 이제 도큐멘트 데이터형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게 아니면 이렇게 변환하셔야 돼요. 그죠? 물론 뭐 문서가 그냥 아래하 문서가 들어오겠지만, 그걸 다 읽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환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토픽 모델링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들, 우리가 이 빈발 패턴 연관 규칙에서 봤던 요런 게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들입니다.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봤던 레코드들이에요. 레코드들이 모여서 데이터가 형성되는. 그러면 얘는 실수 데이터 이런 거 다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매트릭스 실수나 범주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정해져 있죠. 픽스돼 있고. 트랜지션 데이터는 실수 들어갈 수 없죠. 예, 그래서 데이터셋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내가 받는 데이터들을 내가 빈발 패턴 마이닝을 돌릴 거야. 그러면 트랜지션 데이터 형태로 다 변환하셔야 됩니다. 수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산화하고 또는 클러스터링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데이터형이
그래프 데이터들이에요. 그래프 데이터, HTML 링크라든지 화학 방정식 또는 SNS, 소셜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인맥들이죠. 인맥들 또는 페이스북에서 서로 친구들 다 요런 것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 데이터라고 그러고, 그래프 데이터에서 뭐 빈발 서브 그래프 뭐 이런 거 찾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DB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미컬 데이터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 형식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트랜잭션의 시퀀스, 요거 아직 안 배웠는데, 예, 시퀀스 DB예요. 요게 시퀀스 DB인데 시퀀스 마이닝에서 배울 겁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요게 한번 보고 가죠. 요게 시퀀스 마이닝에서 일반적으로 요게 트랜잭션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커스터머 1이 3일 전에 방문해서 AB를 사갔고요. 어제 방문해서 D를 사가고 오늘 방문해서 C를 사간 거. 요게 하나의 한 고객의 시퀀스예요. 그러면 또 다른 고객은 3일 전에 BD를 사가고 이틀 전에 C를 사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들 간에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누구의 순서냐? 트랜잭션 간의 순서예요. 얘는 동시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하나 더 트랜잭션을 순서로 씌운 게 말 그대로 트랜잭션들의 시퀀스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오더드 데이터예요. 순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시퀀스 마이닝을 합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지노믹 시퀀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원 캐릭터로 시퀀스, 원 아이템의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퀀스 마이닝 들어가시면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올 때 시퀀스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돌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웹 클릭도 마찬가지, 트랜지션 만들듯이 거기서 시퀀스도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처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더드 데이터, 스파셜 템포럴 데이터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가 여러 가지 데이터형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막 다양한 게 있는데, 지난 학기 제 과목 데이터 웨어하우스 과목을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데이터 품질 측정은요, 또 하나의 큰 일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 그 DB 쪽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그때 올랩이나 이런 걸 배우는데, 예, 거기서 뭐 데이터 품질을 정확하냐, 그 데이터가 완결성이 있냐, 일치돼 있냐, 뭐 즉시성이 있냐, 뭐 신뢰성이 있냐, 뭐 밸류가 애드 됐냐, 뭐 이런 다양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그 특정, 여러분들이 받은 데이터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되면 그걸 분석하시면 안 돼요. 널이 들어갔다. 예, 널이 많은 건 분석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퀄리티는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분석가들한테는 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운영계에서 제대로 작동된 DB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빈발도를 EDL을 하죠. EDL 해서 아웃라이어하고 에러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빈발 패턴 마이닝에서 최소 지지도라는 어떤 스레시홀드는, 예, 이런 데이터 퀄리티가 운영계 DB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레어하게 희귀하게 나타내는 내가 분석에 안 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떨궈지는, 자동으로 떨궈지는 메커니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에서는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들을 뭐 K-빈지 같은 건 없죠. 안 되죠. 근데 딴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 결국은 데이터 퀄리티를,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퀄리티는요, 노이즈와 아웃라이어입니다. 노이즈와 아웃라이어.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 구별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튀는 애는, 우리가 패턴을 꺼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패턴을 꺼낸다는 거는 공통적인 영역, 공통적인 행위, 뭐 이런 것들을 꺼내는 건데, 그거의 가장 큰 게 뭐였죠? 통계학. 통계학이 가장 큰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미싱 밸류. 밸류가 없는 게 또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회원 가입할 때 자기 정보 잘 안 넣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사실은 스타 표시 빨간 걸로 없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없을수록 그 고객을 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분석에서 결과가 해석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어떻게든 받아내야죠. 그래서 이거는 분석가나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이 두플리케이트 벨, 똑같은 값이 이중으로 들어온다. 이게 이제 품질의 이슈예요.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뭐 주민번호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동일한 번호가 여러 사람한테 주어져서 국민 뭐 총 통계 낼 때도 집계하면 몇 명이 더 많았어요. 예, 그게 이제 집계를 하다 보면 통계나 패턴들이 틀리게 나오죠. 결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퀄리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노이즈 데이터는 뭐 측정한 밸류에 랜덤한 노이즈들이 들어갈 수 있다. 아까 그 영상 처리에서 오브젝이 막 크게 잡히고요. 아이들을 막 놓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고요. 빛으로 반사돼서 사람, 뭐 오브젝처럼 잡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 수집하는 쪽에서 또는 입력하는 쪽에서 에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노이즈고요. 그다음에 노이즈 데이터들을 어떻게 뭐 할 거냐, 뭐 전자적으로 많이 하지만 전자 기술 쪽에서는 하여튼 윈레벨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는 EDA 할 때 그 도메인에 허용된 범위 밖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웃라이어는 실질적으로 노이즈는 아니죠. 에러는 아닌데 다른 애에 비해서 너무 많이 튀는 거. 여기 지금 동그라미 있는 거 있잖아요. 외롭게 혼자 있으면서 어떤 군집을 이루지 않고 이런 애들이 노이즈가 아니라면 아웃라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가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웃라이어만 볼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다 삭제하고요. 그죠? 나머지 애들만 분석해야 되고 이게 전처리로 뽑아내야죠. 불필요하게. 또는 나는 어떤 공통적인 아웃라이어를 제외해서 할 거야. 그러면 요 빨간 것만 하고 얘는 없애야 됩니다. 요 아웃라이어들은. 그래서 아웃라이어 제거를 전처리 해야 된다. 그 과정을 안 하면 힘들겠다. K민지 쓰시는 분은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K민지 자체가 아웃라이어를 꺼내내지 못합니다. DB스캔 같은 경우는 꺼내내도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알고리즘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이닝하는 알고리즘에 DB스캔을 써요. 그러면 내가 전처리할 때 아웃라이어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K민지 쓴다? 걱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미싱 데이터는 이게 데이터가 모두 공개되어 있지 가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문트가 잘못돼서 그 기간 동안에 안 들어오거나 뭐 시스템에 꺼져 있거나 그죠?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싫어해요. 미싱 데이터 대부분 데이터셋에 널로 표현되는데 널이 많은 속성은요. 널이 많다는 게 뭐 전체가 널로 들어가 있다. 당연히 이건 분석 대상이 되면 안 되고요. 왜? 널은 아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널이 10% 이상, 20% 이상 되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 방법 책을 보면 요 미싱 데이터를 추론해서 넣는 방법들로 챕터를 꽤 많이 씁니다. 그죠? 뭐 미디안을 넣는다거나, 뭐 평균값으로 대체한다거나, 빈발값으로 넣는다거나,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정도로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 분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고, 전수적인 걸 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속성값이 미싱됐다고 걔의 뭐 10%, 20%를 내 맘대로 추론해서 넣는다? 네, 굳이 그래야 될까요?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은 되게 많고 기존에 강의하신 분들도 꽤 많이 이걸 강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터디 한 게 되게 많아요. 머신러닝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왜? 데이터는 없는데 널이 많아. 그럼 그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시대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퀘스천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한. 만약에 밸류를 추론해서 넣어야 된다면 자기가 넣은 값에 대한 후 분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두플리케이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데이터에서 꺼내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퍼슨이 이메일 주소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갈 거냐, 뭐 이런 사람별로 할 거냐, 이메일별로 할 거냐, 뭐 아니면 이메일별로 해서 사람을 합칠 거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때 정의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처리, 전처리 과정은
데이터 KDD 과정에 거의 몇 프로요? 옛날 90년대는 70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90이라고 그럽니다. 90. 옛날 90년대에 나온 머신러닝 데이터는 70이고요. 그때만 해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지금 요새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는 더러워요. 로그 엄청 많고 90% 정도의 노가다, 이걸 이제 노가다라고 표현하는데 노가다가 아니에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90 보셔야 됩니다. 90. 네,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KDD 가정하는 거의 전 시간을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시간을 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처리를 한 거의 결과로 어떤 마이닝 알고리즘에 따라 의존이 되고 함수 관계가 있고 그거에 결과적으로 패턴이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요. 결론이 나의 분석 결과의 결론도. 자, 데이터 클리닝, 미싱 밸류나 뭐 이건 뭐 하시려면 하는데 저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스무딩은 할지 몰라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스무딩 하는 거죠. 뭐 뒤에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웃라이어 아까 설명한 거고, 인컨시스턴시 ADB에선 남자로 BDB에선 여자로 나와 있어요. 어떤 동일한 사람이. 그럼 이거는 뭔가 틀린 거죠. 이거를 운영계 가서 확인해서 와야 됩니다. 또는 현재 사는 주소가 A와 B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 오거나 아니면 최근에 입력된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든가. 자, 데이터 통합,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통합, 데이터 변환, 데이터 리덕션, 축소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산화. 이런 것들이 전처리 때 이걸 수행하는데요. 이건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도 물론 품질을 위해서는 하지만 마이닝 알고리즘을 내가 뭘 쓸 거야? 드릴을 쓸 거야? 그럼 드릴에 맞게, 포크레인 쓸 거야? 포크레인에 맞게, 삽을 쓸 거야? 삽에 맞게. 그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덕션은 말 그대로 스피드업이나 포커싱을 위해서인데 사실은 빅데이터로 넘어가면서 스피드업을 위한 거는 많이 줄었어요. 왜? 병렬 처리로 많은 걸 하니까. 근데 병렬 처리 안 쓰고 마이닝을 할 때는 이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자,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은 데이터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틀린 데이터, 노이즈 데이터, 아웃라이어 이런 거 빼주고, 데이터 통합은 여러 DB에 분산되어 있는 애들을 하나의 유니버셜 테이블로 묶는 겁니다.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응용 도메인에 동일한 사람의 비헤이비어를 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숫자를 바꾸거나 이산화하거나 남녀 이런 거. 리덕션 같은 경우는 요게 차원이 126개였는데 115개로 줄었죠. 속성이. 그리고 레코드도 줄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석해야 될 레코드를 리던던시를 줄이고 대표적인 애만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를 줄인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클리닝 먼저 봅시다. 어떤 작업이 일어나나. 데이터 클린징은 미싱 밸류를 넣기도 하고 아웃라이어를 스무싱하고 아까 계속 얘기한 거죠. 일치하지 않은 데이터를 일치시킨다. 남녀로 돼 있다. 동일한 사람이 주소 이런 거. 그래서 요걸 노이즈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거는 비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거 수치 데이터예요. 수치 데이터를 소팅을 오디날 속성이야겠죠. 오더가 돼야 되면. 그래서 오더링을 하고 그거를 파티션 합니다. 이키 뎁스로. 그래서 스무스 바이 민으로 닭을 스무팅 하거나 미디안으로 하거나 바운다리로 하거나 그게 요거예요. 비닝의 아주 간단한 방법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똑같은데 이퀄 위드는 디스턴스 비닝하는 위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똑같게 잘라 놓고 몇 개가 있다. 이퀄 뎁스는 프리퀀시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얘예요. 내가 수치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정렬을 하고 이키 뎁스는 뭐예요? 같은 개수, 그죠? 그래서 4개씩 이렇게 이키 뎁스, 그죠?
한 빈이 갖는 레코드의 수를 갖게. 그래서 첫 번째 빈, 여기 빈 1이죠. 빈 2, 빈 3. 첫 번째 빈이 148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빈을 정의하고 이거에 대한 스무딩을 내가 민 값으로 다 이 같은 빈에 있는 값을 요 4, 8, 9, 15의 평균 값이 9예요. 그래서 9로 다 대체한 거죠. 그리고 21, 22, 24, 25의 평균값이 23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평균값, 26, 28, 29, 34의 평균값, 이렇게 같은 빈에 들어간 서로 다른 값을 빈의 평균값으로 바꾸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전략이에요. 또는 나는 빈을 바운다리로 바꿀 거야. 그러면 가까운 바운다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4, 8은 4에 가깝고 9는 15에 가까우니까 8하고 9는 4에 가깝고 15보다. 그래서 4, 4, 4, 15. 그죠? 21은 21, 25, 24는 25에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28은 26에 가깝고 29도 26에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바운다리에서 가까운 값으로 중간 값을 비닝한다. 그게 빈 바운다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할 거냐. 요게 이제 비닝의 대표적인 아주 간단한 예고요. 그 다음이 만약에 이키 뎁스가 아니라 이키 위드 그러면 위드를 갖게 절대적인 값을 갖게 해서 여러 개 가변의 수가 같은 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비닝이나 뭐 요가 유사한 게 이제 히스토그램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또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클러스터링. 우리가 분석 방법으로 클러스터링 배웠죠. 그래서 그 클러스터링을 꼭 마이닝 알고리즘에 쓰는 게 아니라 전처리해서 수치 데이터가 너무 그 베리언스가 커요. 그럼 그것들을 중앙값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D 공간에서 2D 클러스터링을 해서 요게 이제 클러스터 1이죠. 클러스터 1에 들어가 있는 요 모든 애들을 다 요 중앙값으로 스무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비딩처럼. 얘는 다 요 값으로, 얘는 다 요 값으로. 그러면 서로 다른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요게 대표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게 이제 아웃라이어들을 놔두고 군집이 된 애들은 다 스무딩을 시키는. 이게 2D인데요. 꼭 2D 안 하셔도 돼요. 1D에서 스무딩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1D에서 스무딩 하고요. 다음 두 번째가 빈발 패턴 마이닝을 돌리겠다. 그러면 이들 값 대신에 C1 클러스터 아이디를 범주형으로 트랜지션에 넣으시면 돼요. 그죠? 수치 값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아이디를 넣으셔도 되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셔도 되고 빈 아이디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범주형만 받는 데이터셋이다. 그럼 그렇게 전처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또는 또 세 번째 방법이 클러스터링, 리그레션 방법도 있죠. 그죠? 리그레션 방법도 피팅하게, 요게 지금 노이즈예요. 요게.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게 리니어 모델이라고 보고,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이 거리가 너무 크면, 이걸 바운드 안에 이쪽으로 스무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값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내 모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그거를 스무딩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이, 미싱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할 거냐. 뭐, 이건 그냥 한 번만 쫙 보고 갈게요. 저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자, 그래서, 전 이걸 합니다. 그 투프를 보지 않아요. 버려. 왜? 더 이상 뭐 미신별이 넣는 게 의미가 없어서 이 옵션을 저는 테이크 할 거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 널이야. 그럼 DB가 분석할 게 없어. 그리고 그 DB는 분석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다 그러면 데이터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싱을 할 필요가 없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게싱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때는 두 번째 옵션이 이거예요. 미싱 밸류를 매뉴얼하게 집어 넣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클러스터링을 해서 한 1D가 빠져 있다 그럼 걔를 클러스터링 중앙값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언노운 클래스로 해서 미싱 밸류를 애트리뷰트의 미니멈 속성의 미니멈 값을 넣거나 아니면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의 민값 전체 동일한 클래스의 아니면 인퍼런스 기반의 어떤 베이스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미싱 밸류를 넣는 방법.
또 이제 머신러닝 방법을 넣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또 하나의 분석을 해서 하는 건데, 예,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고, 만약에 미직면을 넣었다 그러면 자신의 알고리즘에 대한 정확성 검증을 마지막에 찾아진 패턴이 그거에 따라서 바이어스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클린징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하고 통합인데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은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합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DB에서 많이 합치는 방법이 조인이죠, 조인. 그죠? 동일한 학번으로 여기 있는 사람 쫙 결합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의 테이블로 합치는 걸 반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엔티티 아이덴티티 요게 누구 학번이 같은 애냐, 뭐 여기 지금 커스텀 아이디죠. 이렇게 조인 방법으로 합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소스의 것들을 또는 상품 아이디 뭐 이런 걸로 합치게 되죠. 그다음이 컴플릭이 생기면 이제 합치다 보면 컴플릭이 생겨요. 동일한 커스텀 아이디로 조인을 했는데 A DB에서는 남자, B DB에서는 여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아니면 뭐 키도 A에서는 막 153, B에서는 뭐 190 막 이러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값이라는 걸 알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리졸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디퍼런스 스케일은 뭐예요? A에서는 키가 센티미터인데 B에서는 뭐 인치예요. 피트예요. 피트.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맞게 키로와 파운드 뭐 이런 거 스케일링을 해서 합쳐줘야죠. 이게 지금 뉴메릭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스탠다드 형태를 정의하고 그거에 따라서 통일된 방식으로 합쳐야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소스에 여러 테이블이 있거나 여러 데이터 소스에 있는 걸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면 합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 날짜, 날짜, 시간, 학번, 그다음이 GPS,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합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런 게 이제 인테그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리던던트 데이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동일한 애가 여러 DB에 여러 번 나온다 그러면 또는 어떤 속성이 다른 속성에 파생 속성으로 들어간다. 코릴레이션 높은 값으로. 그럼 그거를 잘라내면, 리던던트한 데이터를 잘라내면 처리 속도가 줄겠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분석도 EDA 하실 때 하셔야 돼요. 어떤 밸류가 되고, 월급하고, 총액, 연봉? 이런 것들은 다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둘 중에 하나만 쓰시는 게 컴퓨팅 파워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하고 병렬 처리를 얘기하면, 별로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죠. 하여튼, 그건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 깊게 통합 룰을 만드셔야 됩니다. 리던던시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방법이 요거죠. 통계적 코릴레이션. 요건 스태티스틱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성 A의 민과 B의 민을 구하면 거기에 A의 햇, B의 햇이라고 그러면 속성 A와 B가 요 수식, 요 코릴레이션 수식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배운 리프트랑 다른 겁니다. 이건 수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면 A와 B는 독립적인 거고 요 코릴레이션이 0보다 크면 포지티브하게 수치값이 코릴레이션, 0보다 작으면 음수적으로 코릴레이션. 요거는 통계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리프트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모든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돌려도 되고, 근데 뭐 의심이 되는 뭐 이런 거에 돌려서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더라. 그러면 한 속성을 삭제해도 된다. 뭐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변화는 스무딩. 아까 우리 비닝 같은 게 스무딩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집계. 그죠? 뭐, 서머라이제이션 하거나 일반화 컨셉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 계속 설명했어요. 그죠? 1, 2학년은 저학년, 3, 4학년은 고학년 그러면 컨셉 하이라키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1, 2학년을 다 저학년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3, 4학년을 고학년으로. 그러면 데이터를 변환한 거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수치 데이터는 요거 많이 써야 해야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민맥스, 지스코어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봅시다. 예,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은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민과 맥스가 서로 달라요. 몸무게의 민과 맥스, 키의 민과 맥스가 있으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각각의 민과 맥스에서의 상대값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키야 그러면 뭐 0에서 뭐 150kg가 맥스 값일까요? 200kg도 있을 것 같은데. 예. 0은 아니겠지. 미는 몸무게가 있겠죠. 성인의 다 그럼 뭐 한 40, 30? 그죠? 그 다음에 키는 뭐 50cm에서 뭐 250?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을 쓰거나 아니면 이걸 각각 민, 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자기의 맥스에서 민분의 어떤 특정 값, 요게 V예요. 요건 V2라고 보면 그 비율적으로 그 V1과 V2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이제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키와 몸무게가 정교화됐기 때문에 그냥 2차원 공간에서 클러스터링 하셔도 뭐 그 스케일 상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는 정교화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민맥스고 또는 G스코어는 이거 알려진 노멀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수치 데이터나 이런 게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고 어떤 특정 값의 미인값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죠? 노멀라이즈 정규값이라고 보고 여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시그마가 있으면 어떤 특정 값 V 그죠? V가 요 시그마 대비로 V5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V는 절대값이면 이거에 노멀라이즈된 G스코어 노멀라이즈된 절대값. 요건 뭐 이미 다 알려진 거니까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디시말 스케일링 이거 그냥 10의 배수로 나누는 거예요. 원이 너무 디짓이 너무 커요. 억 단위 조 단위로 넘어가니까 10의 5승 잘라내고 노멀라이즈 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전처리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요것만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학교까지 배웠던 모든 수학이나 통계에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을 쓰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자, 그래서 요것만은 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처리에서. 예. 여지껏은 뭐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거가 또 하나 분석가의 인사이트를 꺼내는 노하우 방법이에요. 도메인을 잘 이해했냐. 이게 지금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 그래서 원래 나한테 받은 데이터셋에는 속성이 없어요. 그 속성이. 근데 내가 도메인을 잠깐 봤더니 여러 속성을 합하면 새로운 파생 변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레코드의 어떤 경향성을 나타내는 파생 속성을 내가 만들 수 있겠어. 그러면 오리지널 속성보다 더 좋은 속성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스페이스를 넘어간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쉬운 예가 이런 거죠. 빅데이터 포럼에서 지난 4, 5년간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때 주는 데이터가 뭘까요? 그냥 개봉되는 영화들의 DB, 주연 배우, 감독, 뭐 이런 것들만 줘요. DB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DB는 과거에 개봉했을 때의 DB예요. 그와 유사한 영화들이. 왜? 개봉되는 영화는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사한 게 뭐예요? 유사한 배급사, 유사한 형식, 유사한 감독, 유사한 주연, 유사한 테마,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DB를 다 찾아서 뒤져봐도 그때의 관객수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제일 뭐 만들고 싶은 게 뭐냐? 감독의 영향력, 주연 배우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파생 변수가 됩니다. 그죠? 파생 변수, 그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야 돼. 과거 DB를 가지고. 그 파생 변수는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이 수식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화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정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결과가 좋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attribute transformation은 뭐 사인 곡소들 스탠다드된 노멀 형태로 뭐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범주형이다 그러면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또 미닝 히스토그램 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히스토그램은 이따 나올 텐데, 자, 그다음 데이터 리덕션은 데이터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데이터가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볼륨 크기상으로 줄여서 동일한 결과를 꺼내내게 하겠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검증하셔야 돼요. 이 전략으로 줄였더니 사이즈가 뭐 10분의 1로 줄었는데 줄이기 전과 줄이기 나온 다음이 찾아진 지식이 똑같아. 이걸 검증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리덕션 했을 때 거가 영향을 안 준다라는 거를 검증한다는 전제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처리 때 한 모든 건요, 결과에서 검증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변환하기 전과 변환하기 후가 얼마나 좋았냐. 근데 이게 너무 컴비네이션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석가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안 해도 돼, 얘는 해도 돼. 그죠? 그래서 이 예술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이제. 그래서 데이터 리덕션 하는 스트래티지는 집계, 리덕션 한 거죠. 통계. 그죠? 100명의 성적, 평균과 편차로 애그리게이션 해보니까 일반화하니까 값 두 개로 그냥 표시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리덕션이 된 거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로스하게 됐는데, 그거를 뭐 학생을 잘 나눠가지고, 뭐예요? 강사가 있는 칠판부터의 거리, 앉는 사람의 거리, 그걸로 뭐 평균을 낸다거나, 남녀로 평균을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어쨌거나 데이터를 줄이죠. 그 다음에 차원을 줄이는 방법, 아까 뭐 파생 변수에서 원본을 줄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를 컴프레션 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사한화, 컨셉 하이라키를 제너레이트, 이것들이 이제 리덕션에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이는데 제일 처음 게 이제 애그리게이션 제너럴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가 너무 로 레벨이에요. 그러면 전기를 사용한 유세지 데이터, 그러면 미닛, 사용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파인 그레인이죠. 근데 분당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 일별로 보고 싶어. 그럼 그게 애그리게이션 하면 되죠. 그죠? 하루에 24시간 분을 다 합하면 일별 총량이 나오죠. 그렇게 변환하는 게 데이터 리덕션이에요. 왜? 레코드를 줄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윗레벨,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적으로 이건 이제 아워스로 바꾼 거죠. 일별이 아니고. 그 다음이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애그리게이션, 그래서 애그리게이션은 데이터 리덕션을 할 수 있고, 뭐 좀 더 스테이블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센서에서 가져오는 거다 그러면 집계를 해버리면 초당 사용량보다 분당 사용량이 좀 더 변화가 적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도메인별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원 리덕션입니다. 차원 리덕션. 그래서 Curse of Dimensionality라는 용어가 웬만한 데이터 마이닝 책에 나옵니다. 다. 디멘전의 저주죠. 디멘전의 저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멘전이 증가할수록 데이터는 그 디멘전, 그 고차원 디멘전에서 되게 스파스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멘전이 증가한다는 얘기, 레코드 수는 똑같다는 거죠. 레코드 10,000개가 있는데 1차원이에요. 그러면 1차원 범위 내에서 막 찍힐 텐데, 1차원이면 여기에만 찍히죠, 10,000개가. 그럼 좀 덴스하죠. 근데 2차원이면 이쪽이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막 Y 값까지 가니까 막 더 스파스해지죠. 3차원이야. 똑같은 10,000개가 더 스파스해지죠. 4차원 더 스파스해지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빅데이터는 거의 뭐, 10,000D? 만 디멘전까지도 갑니다. 10만 D까지도 가고요. 그러면 디멘전이 커지면 데이터가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서로 간의 거리가 되게 많이 떨어지고, 그 방향성까지 지금 벡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차원이 커지면 벡터가 생겨요. 1D는 그냥 요 디멘전으로 이렇게 I 벡터가 이렇게 되는데, 2D면 이 두 개 간의 벡터가 생기죠. 그죠? 3D면 또 3D에서 벡터, 이 방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사한 거냐, 어느 방향으로, 이게 되게 다양해지게 돼요. 스파스해지고. 그래서 어떤 포인트 간의
밀도와 디스턴스를 잴 때 상당히 의미가 떨어집니다. 디멘전이 너무 커지면 분석 결과가 나빠진다. 그런 게 이제 컬스 오브 디멘전인데요. 그래서 디멘전을 리덕션해서 좀 더 포커스해서 보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컬스 오브 이거 만들기 위해서 디멘전 리덕션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PCA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디멘전 리덕션 하는 방법은 이게 통계학에서 나온 거고 여러분들 뭐 수학 시간, 공학 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n개의 벡터가 있을 때 k 디멘전이 있다면 k 디멘전을 갖는 n개의 벡터죠. k보다 작거나 같은 c 디멘전의 오소고널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거 수학 안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PCA 방법은 이게 2D 공간이죠. x1, x2 분포를 해놨는데 얘들을 오소고널하게 정보 로스를 제일 적게 하면서 1D로 매핑하는 방법은 아이겐벡터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오리지널 2D를 대신하는 요 1D죠. 그럼 이 1D 뭐예요? 요거 프로젝션해서 요 이 벡터의 프로젝션한 값, 1D 값. 그러면 2D로 표현됐던 오브젝의 값이 1D로 줄어들죠. 요게 PCA의 일반적인 원리고요. 여러분들 파이썬에다가 PCA 함수들 다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차원을 줄인다. 대표적인 게 PCA다. 그리고 파생 변수나 리던던트한 속성 줄이는 거죠. 파생을 정의해 놓고 그런 것들 디멘전 리덕션 중에 하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그리고 그거의 효과가 어떠냐. 자, 그 다음에 피처 서브셋 셀렉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피처가 속성이 10개 있는데 중복된 속성이 2개씩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다 제거하면 5개 서브셋을 찾는 거죠. 중요하게 임팩트한, 일러번트한, 연관된 피처죠. 그래서 역으로 일레러번트 피처를 프론아웃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복된 어떤 값 또는 코릴레이션이 높은 수치들, 이런 애들을, 예를 들면 프로덕의 가격과 그 프로덕의 총 세일즈는 비례하게 되겠죠. 그죠? 곱하기 판 가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처리 속도를 줄여야 돼. 그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 없는 속성, 피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는 어떤 스튜던트의 GPA, 그 학생의 GPA를 예측하는데 학번이 필요할까요? 그럼 뭐 학번 좋은 거 받으려고 그러지. 그건 저쪽 어디야? 저기 아니라 무릎팍도사? 이런 데 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데이터 분석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지우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피처 서브스텐스 셀렉션도 이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강력한 디시전 추리도 여기에 이 피처 서브셋 셀렉션에 쓰여도 돼요. 여러분들 디시전 추리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그 디시전 추리에 들어가는 인터널 로드의 선택된 속성들은 그거를 구별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은 애들을 자르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툴을 여기저기 막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브루스 포스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이제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디시전 추리로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이니셜 속성이 6개 있었는데, 디시전 추리 돌렸더니 A1, A4, A6만 써. 그럼 나머지는 버리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다. 그 다음이, 데이터 자체를 압축하는 방법, 그래서 데이터 인코딩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슬리스 컴프레션과 루시 컴프레션이 있어요. 루슬리스는 데이터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다시 역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거고, 루시 컴프레션은 컴프레션 한 번 하면 다시 원본이 안 나오는 거죠. MP4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PCA 같은 것들이 원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리덕션 하면. 리덕션에서 원래 오리지널 속성 다 버려버리면.
자, 그래서 웨이블릿, 요건 좀 빨리 갈게요. 전작과 하시는 분은 빠를 텐데, 예, 요거는 강의 안 합니다. 예. 데이터를 축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 또 런랭스 알고리즘 갖고 있죠? 예, 뭐 그런 걸로 하셔도 돼요. 예,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다음이 데이터를, 수치 데이터를 리덕션 하는 거는 파라메트릭 방법과 넌 파라메트릭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로그 리니어 메서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파라미터, 아까 리그레션 방법 쓰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넌 파라미트릭 방법, 요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AP 줄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넌 파라미트릭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때 히스토그램, 클러스터링, 샘플링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이 파라미트릭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리덕션하는 방법. 네, 그러면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방법은 이게 이제 원래 데이터는 막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비슷한데 데이터를 버켓으로 나눠요. 고정 크기 버켓으로 나누면 고정 하이트 버켓으로 나눠서 그거를 하나의 버켓별로, 각각의 버켓별로 밸류 값하고 빈도수를 나타나게 되면, 레코드가 100만 개라도 버켓이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만 개를 100개로 리덕션 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키 위드, 이키 뎁스 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히스토그램이에요. 데이터 자체를 줄여야 되니까. 아까 비닉은 데이터 자체를 줄이진 않죠. 그런데 히스토그램은 데이터 자체를 줄여요. 왜? 버켓으로 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키 위드는 각각의 레인지가 유니폼하게 잘라 놓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 히스토그램은 결국은 뭐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y는 횟수예요. 횟수. 그 값이 발생한 횟수. 자, 그러면 고정 크기, 요 노란 게 버켓이에요. 첫 번째 버켓, 두 번째 버켓, 세 번째 버켓으로 나눴어. 그러면 이 횟수를 뭐 평균 횟수 또는 이렇게 나누면 되죠. 평균 횟수. 이거 지금 평균한 것 같아요. 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치로 요 6개의 값을 3개의 값으로 줄인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보라색 잘 안 보이죠? 여기 6개, 여기 6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결과 데이터셋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버켓당으로 요 값이 나오니까 총 3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게 이키 위드예요. 왜? 이 버켓의 크기가 같아요. 그죠? 이키 위드. 크기가 같으니까 이거 따로 고정할 필요 없죠. 요 개수만 있으면 되죠. 그죠? 두 번째는 이키 뎁스예요. 뎁스는 뭐냐? 높이를 갖게 하는 겁니다. 높이. 아까는 너비를 갖게 했는데 지금은 높이를 갖게 해서, 지금 요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인데 요 높이, 버켓의 높이를 요 값으로 한정을 했어요. 요 값이 뭐냐? 12 같아요. 12에서 13 사이. 그러면 여기서 1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밸류 1, 2, 3은 요 4번씩 나왔죠. 그래서 10이니까 그게 하나의 버켓으로 묶입니다. 이렇게. 그죠? 두 번째는 또 12개를 다 같은 값이 나오게 버켓이 물리니까 가변 길이 버켓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요게 10이고 11. 그래서 12까지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죠? 9구. 그래서 여기서부터 4번부터 9까지가 하나의 버켓. 높이가 같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0번은 뭐 더 이상 작을 수가 없으니까 14 그냥 놔둡니다. 요게 별도의 버켓이고. 그죠? 요게. 그 다음에 11, 12가 또 12가 되니까 이렇게 2개 버켓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 뭐 그래서 뒤에 버켓이 되죠. 그래서 이키 뎁스 버켓은 총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옵니다. 그럼 총 5개로 줄인 거죠. 총 20개의 레코드를 5개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치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줄일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클러스터링으로 데이터를 줄일 수도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분집을 해서 그 분집들에 대해서 대표 레코드 하나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분집을 하게 되고, 분집. 그 다음에 샘플링 방법. 네,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으로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샘플링이죠. 분집은 아까 설명한 거고요. 샘플링은 통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이터 리덕션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는데 나는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에선.
네, 전수적으로 볼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샘플링을 해서 변수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계시고, 샘플링은 그 샘플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일반적으로 알게 돼서 샘플이 어떤 대표적인 걸로 사용한다. 샘플은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내가 샘플을 꺼낸다는 얘기는 원본 전수 데이터를 대표하는 거니까 대표성을 내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이제 800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인데 이거를 4분의 1, 4개 중에 하나를 꺼내왔고 뭐 500포인트만 샘플링 했더니 이게 원본 패턴이 사라졌죠. 요놈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샘플링을 너무 많이 하면 지식이 빠지고 너무 적게 하면 데이터 리덕션 효과가 없죠. 서브 리니어하게 오리지널 데이터가 뭐 100이 걸렸다 처리 시간이, 그럼 샘플링을 하면 10분의 1 리덕션 하면 10이 걸리겠죠. 10보다 적게, 아니 더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대표하는 서브셋을 찾아내는 거다. 대표적인 샘플링 방법은 스트래티파이 랜덤 샘플링이 있고요. 아니면 이걸 좀 하기 위해서 계층적으로 샘플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퀴즈 된 거는, 그래서 랜덤 샘플링은 우리가 그 봉지에서 그냥 하나 꺼내는 것처럼 전체 데이터에서 하나씩 꺼내는 거고, 이건 샘플링 한 다음에 그다음이 샘플링하고 리플레이스먼트를 안 하는 거와 리플레이스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이 이건 지금 랜덤 샘플링이고, 스트래티파이 샘플링은 계층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샘플링에서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without replace 하는 방법, with replace 하는 방법은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한 번 나온 애는 다시 안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without replacement 없이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 데이터를 샘플링 할 때 클러스터링을 해서 샘플링 하는 방법, 여기서 클러스터링해서 각각에서 하나씩 나오게 하는, 동일한 수를, 유사한 수를, 또는 스트래티파이, 계층적으로 하는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값을 나눠가지고 뭐 키야 그러면 키를 어느 정도 나눠놓고 여기서 샘플링 개수 같이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모든 분포에 샘플링이 나오게 하는 방법, 아니면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처리는 뭐 이론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하면 많고요. 여러분들이 공학도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고3까지 수학을 들었다 그러면, 또는 문과 쪽에서 확률 통계를 들었다면 뭐 쉽게 모두가 아는 정보고요. 혹시 몰라도 인터넷 들어가시면 정의가 다 있습니다. 방법이 있고. 그러면 그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전처리 방법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쓰고 그거에서 희생이 안 되는지, 적절하게 어떻게 그 프로세스에 쓰느냐, 이게 분석가가 터득해야 될 미덕입니다. 미덕. 그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밤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해봐야 돼요. 그게 내 데이터를 뒤트는 방법이에요. 내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나만의 방식으로 뒤틀어서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그랬죠.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90%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전처리가 강의만 듣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고, 대학교까지 통계나 수학이나 기본적인 여기저기서 배운 그런 것들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처리를 뭐 히스토그램으로 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여기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키 위드, 이키 뎁스, 뭐 맥스 디프, 뭐 V 옵티말, 이런 히스토그램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썼느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사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빅데이터 분석가들은 데이터 종교라 그랬죠. 데이터 종교 뭐예요? 믿음이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모든 답이 있다 라고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도 뭐 딴 사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알고리즘이 맞았나 틀렸냐,
그거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그 차이를 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효과를 얻었다 아니면 별로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도구를 썼던 거 그런 것들의 효과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가 맞아서 틀렸어 뭐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증명은 확적인 증명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로 얻은 인사이트를 현실 세계에 적용했더니 뭐 매출이 올랐거나 나의 목표를 달성해요. 예, 그런 그 프랙티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처리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처리가 되게 짧게 강의가 되지만 상당히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는 고민도 하고 여기에 많은 것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투입하는 관점이 이 KDD 프로세스에서 이후에 어떤 마이닝 알고리즘을 쓸 거냐 그 대전제 하에서 전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히스토그램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리얼 데이터 실수죠. 실수 데이터를 받지 않는 알고리즘들 어떤 것들이 빈발 패턴 영광 예측 이런 것들은 다 범주형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범주형에 딱 맞는 데이터형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대표하는 어떤 그 값으로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런 그 그래프 상에서 버켓으로 대표값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키 width 그러면 요런 겁니다. 이게 이게 원래 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그 x축의 어떤 속성별로 전처리를 하는데 나이예요. 나이. 그러면 나이가 0세부터 뭐 100세까지 있다 그러면 이걸 버켓으로 자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자르는 게 10대, 20대, 30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5년으로 자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버켓이 되고 버켓의 내 DB에 있는 그 연령을 갖는 인원수 그게 Y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 인티저 값이었던 애가 버켓별로 레인지별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효과와 비슷한 느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켓당 카운터가 하나가 있는 그렇게 되면 이게 히스토그램이 결국은 데이터 리덕션으로 쓰이는 이유가 지금 2대1 리덕션이 됐죠. 두 개가 하나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데이터 양도 줄이는 대신에 표현 방식을 바꾼다. 이게 가장 쉬운 히스토그램입니다.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그 다음에 이키 뎁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동일한 크기 버켓의 크기가 동일했다면 이키 뎁스는 버켓의 높이가 동일한 겁니다. 높이가 그러면 뎁스 그러니까 너비는 가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높이를 12로 동일하게 잡아놔서 그 x축이 버켓의 너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 B1 버켓 B1의 너비는 3이 되는데 왜 3이냐? 요 카운트 4, 3, 12 요 높이를 갖게 하다 보니까 3개로 잘리게 되고요. 네, 두 번째 버켓은 버켓 다음부터니까 4, 5, 6, 7까지 그걸 다 더하면 11 정도가 됩니다. 8까지죠. 9까지. 4번부터 9까지가 딱 12가 되죠. 그래서 9번까지가 두 번째 버켓으로 잘리게 돼요. 그래서 가변 길이의 위드가 될 거고 높이는 고정 높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10은 14로 그냥 더 하나로 잘리게 되고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EQ 뎁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를 거냐는 이런 식으로 자르느냐 어떤 식으로 자르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티저를 또는 실수를 어떤 범주형으로 바꿔주는 대표값으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똑같은 목적으로 클러스터링, 군집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이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군집도 그러니까 실수값을 범주형으로 바꿔주는 전처리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D
아까 그 차원별로 1차원, 이거는 이제 그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은 고정 크기로 하게 되는데, 이제 모여 있는 정도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잡히니까요. 그 모여 있는 범위를 그냥 클러스터 C1, C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은 C1으로 대표가 되겠죠. 그죠?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은 C2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군집을 각 차원별로 1D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그 수치값에 해당되는 범주형이 그 데이터가 모여 있는 형태별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드밴스된 전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우리가 나이대 같은 경우는 동일한 크기로 나이대를 나누는 거 대비로 사실은 이 바운더리를 우리가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기호가 달라지거든요. 꼭 10대, 그러니까 29과 30이 그렇게 큰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뭐 거의 뭐 한 12월 태생하고 1월 태생은 며칠 차이 상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게 범주형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데이터에 내재된 정보를 망가뜨리지 않고 분석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예를 들면 뭐 패턴이 31색까지는 비슷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에 모여 있는 그런 거를 반영하려면 클러스터링이 훨씬 효과적일 거다 이런 얘기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할 때 단순하지,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방법은 단순하지만 데이터에 내재된 정보를 제대로 표현 못할 수 있어서 분집을 사용하면 그걸 할 수 있다. 근데 좀 복잡하죠. 어떤 알고리즘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집의 개수 뭐 이런 건데, 뭐 K-민즈나 DB스캔 원디를 돌리는 거는 큰 부담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EDA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EDA라고 해서 범용이에요. 그 데이터 애널리스 에어리어를 그죠? 탐색한다. 데이터 각 속성별로 그 내가 가진 DB의 해당 속성 값의 분포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줬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데이터입니다 라고 주지만 실제로 데이터 까보면 뭐 청소년 DB예요. 예.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준 사람 얘기만 듣고 하면 우리가 나이대가 되게 넓게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별로 여러분들 분석이 더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풋으로 받은 데이터에 대한 적어도 1차원에 대한 데이터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원, 차원과 차원끼리 3차원 뭐 이런 것들도 필요시엔 보셔야 돼요. 왜? 코릴레이션 보셔서 없애는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처리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오래 하고 자기만의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전처리 할 때 어떤 걸 먼저 볼 거야, 어떨 때 누구랑 뭘 볼 거야, 이게 다 경험으로 프로그램 자체가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처음 하니까 그런 게 아마 없을 확률이 많은데, 없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처리를 안 하고 또는 EDA를 안 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는 분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만 나오고요. 통계적인 값만 나오겠죠. 내가 어디를 더 포커싱해서 봐야 되는지, 어느 차원과 어느 차원을 더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단초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단초를 찾는 거는 EDA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돌려봤더니 이 나이대가 군집을 형성하는 게 좀 느낌이 있어. 네? 그 데이터만 쫙 뿌려봤더니 뭐 20대에 몰려있고 40대에 몰려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좀 모여있다. 그러면 이거는 클러스터링을 전처리로 하는 게 낫겠다고 의사결정에 초안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백업이 그 EDA 한 결과겠죠. 근데 돌려봤더니 유니폼 분산이에요. 모든 나이대 사람들이 다 비슷해. 그러면 굳이 복잡한 군집을 돌릴 이유가 없죠. 그냥 히스토그램 잡아놔도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결국은 EDA를 가지고
하셔야 돼서 그 전처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찾은 데이터에 관련된 지식은 되게 중요하고요. 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나중에 마이닝 할 때 임계치나 어떤 알고리즘 선택을 잘못했다, 뭐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이 최종 보고서에 전처리 내용과 마이닝 수행 결과 간의 인과관계, 연결성, 아니면 원인성,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 마이닝 돌렸는데 결과 패턴 뭐 한 100개 나왔어요. 그리고 발표 끝내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0점 주셔야 됩니다. 0점 좀 과했나요? 하여튼. 예. 왜? 아무런 자기가 뭔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찾은 거에 대한 지식, 어떤 뭔가 새로운 지식 찾았으면 그게 왜 그런지, 왜 맞는지를 데이터로 또는 전처리의 효과로 검증하는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문집도 1D만 돌릴 거냐, 2D 돌릴 거냐, 그것도 의사결정하셔야 되는데, 많은 디멘전에 뭐 멱집합을 다 돌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 남겨져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같은 경우가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다 할 거냐, 전처리해서, 아니면 몇 개 샘플링을 해서 빨리 한번 해보고, 지금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버린다, 이건 통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근데 샘플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 전수적인 처리를 한다 그러면 전수 검사 비용이 많이 들죠. 우리 하드 뭐 컴퓨팅 파워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빠르게 내 가설을 검증해 보고 싶다 그러면 샘플링을 하셔서 빨리 결정을 한번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뭐 튜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진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돌리는 그런 방법이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KDD 프로세스가 절대 워터볼 모델은 아니에요. 워터폴 알죠? 폭포수. 그냥 스텝 하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마이닝을 하고 다시 전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전처리 하다가 또 앞으로 가서 전처리 할 수도 있고, 마이닝 결과를 보고 다시 전처리 할 수도 있고, 마이닝 결과를 보고 마이닝 과정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백트랙 하셔야 이거 제대로 된 데를 찾아갈 수 있어요. 발표할 때는 그냥 워터폴 모델로 KDD 프로세스 설명했지만, 그 사이에 이제 샘플링 테크닉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빨리 갈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게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샘플링이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요걸 많이 쓰죠. 랜덤 샘플링. 근데 랜덤 샘플링에서도 리플레이스먼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죠? 리플레이스먼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근데 글쎄요, 빅데이터로 가면 갈수록 리플레이스먼트가 굳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샘플링의 그 통계학적인 이론에 과거에 그 샘플링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그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손으로 계산하지 못하거나 컴퓨팅 파워가 작아서 전수적으로 처리 못했던 시절, 그때가 샘플링 이론이 되게 강할 때죠. 근데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데이터를 전체를 보겠다, 언젠가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가시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without replacement면서 stratified 샘플링이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stratify라는 거는 유니폼하게 뽑아내는 그런 얘기예요. 요거는 replacement고, 요게 이제 stratify는 우리가 로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이 있으면 클러스터링을 해서 일단, 그래서 같은 비율로 꺼내내는 거죠. 그죠? 요 개수의 같은 비율. 요거 좀 많으니까 5개 꺼내고 4개 꺼내고 4개 꺼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비례로 리덕션을 하되 분포가 너무 바이어스 되지 않게 가는 그런 형태가 맞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더 샘플링, 그 다음에 샘플링 해놓고 다시 제너레이션 하는 비법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웨이티드 샘플링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요? 사기범 이런 거 보면 샘플링, 랜덤 샘플링 하면 사기범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보험 사기범 너무 작아서 전체 대비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를 갖고 샘플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네요. 근데 하여튼 되게 중요해서 다시 한번 봤고요. 혹시 데이터 전처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러프하게 가니까 이거를 빼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마지막 거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산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은 그 컨티뉴어스 실수를 인터벌로 범주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히스토그램도 그것 중에 하나고요. 비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연관규칙이나 빈발 패턴 또는 분류 쪽에서 클래스죠. 클래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월급이에요. 월급이면 실수죠. 실수. 그죠? 실수인데 내가 이거를 레이블화 하고 싶어요. 클래스 레이블화. 그러면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계층, 그 아래 계층,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만들어서 그걸 학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산화를 해야죠. 그게 분류 속성이니까. 수치를 분류 속성을 만들 때, 그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처리 때 해야 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들은 캐테고리컬 데이터만 받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디시전 추리에서도 범죄형만 받는 거, 실수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눠 있죠. 그 다음이 요게 이산화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줄이는 거 아까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이후에 더 분석을 위해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한다,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산화를 하는데, 이산화와 개념 하이라키의 차이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산화는 주어진 실수 속성의 레인지를 실수 속성의 레인지, 뭐 예를 들면 월급이에요. 그러면 돈을 못 받는 영원, 마이너스 받는 사람도 월급을 마이너스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대출이 있어도 그건 은행과 관계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누구예요? 뭐 누군가 있겠죠. 그 사이의 값을, 요게 이제 최대 값이니까 그걸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나눴다 그러면 이키 위드가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클러스터로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히스토그램 할 거냐 분집을 할 거냐 똑같은 건 기술적인 거고, 이산화는 어떤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산화는 레인지를 범주형으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근데 컨셉 하이라키는 이들의 개념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층 추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터 개념적으로 올라가서 아까 이 나이 같은 거, 나이는 10대, 20대, 30대 뭐 이렇게 하면 100살까지다 그러면 10개 칸으로 나뉘는데, 그걸 난 더 나누고 싶어. 그래서 10에서 30까지가 0, 40에서 뭐 50까지가 미들, 그 위가 시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3개로 더 나누죠. 그러면 10개의 서로 다른 값이 3개의 서로 다른 값을 줄이니까 데이터가 리덕션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식이다. 자,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방법, 비닝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히스토그램, 클러스터 요거 다 얘기했죠? 그죠? 비닝 앞에서 배웠어요. 네.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줄이진 않습니다. 데이터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히스토그램은 레코드 개수를 줄여주고요. 클러스터링도 줄여주고, 범주형은 똑같이 가지만. 자, 그래서 요건 다 배워서 이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 베이스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요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엔트로피 우리 배웠죠? 디시전 추리 때. 그래서 바운다리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래서, 그래서 요렇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데, 예를 들면, 뭐예요? 세 개의 카테고리. 요게 지금 X와 Y 값으로 나타내는 오브젝인데, 얘를 세 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X도 세 영역, Y도 세 영역. 그러면, 요게 이제 영역별로 이렇게 몇 개가 되냐? 9개 영역이 나뉘죠? 예. 그래서 그 영역에서 요 그룹의 엔트로피들을 다 구별해서 봅니다. 5개 카테고리 나누면 요런 식으로. 그러면 엔트로피가 비슷하면 그거를 합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트로피가 순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클래스 레이블이 같다는 거니까, 일단은 그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서 분리되기 전과
분리된 이유, 요게 지금 그 분리되기 전에 데이터를 해놓고 잠깐만요 좀, 예, 요게 이제 데이터를 해놓고 데이터를 공간에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분리되기 전에 엔트로피와 이들 각각의 분리된 다음에 엔트로피 봤더니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레이블이어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은 다르게 합니다. 결국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은 x값이 요게 한 범주, x와 y값 요게 한 범주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애가 생겼다면. 그래서 클러스터링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클러스터링의 결과에 엔트로피를 넣는 거랑. 자, 그래서 요게 지금 그 데이터고, 데이터를 익히 위드로 자르면 요렇게 자르겠죠. 요렇게, 그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익히 뎁스로, 여기 지금 요게 원본 데이터예요. 그럼 요게 x축이죠. 그럼 x축을 5단위로 잘랐어요. 5단위로. 그걸 잘랐더니 요 그림이 되죠. 요 그림이. 이거의 단점은 뭐냐? 지금 요렇게 군집으로 있는데 걔가 이쪽 편으로 양편으로 나뉘죠. 얘는 특징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죠? 이렇게 군집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위드가 같아야 돼서 그렇게 두 개로 잘리게 돼서 분석 결과가 오도될 수 있다. 요 그룹은. 얘는 문제가 없죠. 얘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또 문제가 생기죠. 노란 애는. 그 다음에 빨간 애도 또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EDA 결과가 이랬을 때는 이거를 익히 위드로 뭔가 히스토그램이나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안 좋다. 그러면 익히 뎁스로 하게 되면 익히 뎁스죠. 요게 요렇게 얘도 그냥 분할이 돼요. 얘는 괜찮고 얘 괜찮고 근데 두 개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군집으로 했더니 잘 잘리더라. 요 얘기예요. 그래서 군집이 필요했을 군집 알고리즘을 썼을 때 이산화가 더 효과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분포를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고 이걸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게 좋은 요소가 되죠. 최종 발표에 내가 이거를 군집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분포가 이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검사해보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익히 위드로 자르고 그거의 효과를 생각도 안 하고 분석 결과가 왜 안 나오지? 이게 대부분 처음 하는 사람의 오류입니다. 오류. 이건 뭐예요? 데이터의 특성을 보지 않고 그냥 아무런 분석 결과 또는 전처리를 적용했다. 그런 오류, 그런 게 이제 쌓이다 보면 분석이 아닌 게 되겠다. 전처리에 되게 중요한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마지막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인포멀한 가이드입니다. 이게 전체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 그냥 러프하게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마지막 가이드라인인데 여기 이산화에서 마지막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를 제일 사실은 원본이 범주형이다 그러면 좀 쉽습니다 다루기가. 근데 수치 데이터는 이게 뭐 아웃라이어가 왕창 평균 편차 뭐 이런 것들 다 오도하게 되고요. 특히 에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되게 답답해서 수치 데이터를 다루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우리 수치 데이터에 대한 이산화 룰이에요. 인포멀한 룰. 그걸 우리가 3, 4, 5 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요게 내추럴한 그냥 인터벌 가이드라인입니다. 유니폼하게 나누는. 그래서 만약에 3679의 디스팅 밸류가 요 most significant digit 이게 뭐예요? 수치 데이터의 맨 앞자리입니다. 앞자리 수. 인터벌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의 맨 앞자리 수. 인터벌이죠. 내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수치 데이터에 어떤 미인 값이 있고 맥스 값이 있어서 이 인터벌 사이를 내가 어떻게 자를 거냐. 요게 이제 이산화의 문제고요. 그러면 요 룰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 룰을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 3679로
어떤 인터벌 크기가 3, 6, 7, 9로 시작되면 무조건 3개로 자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로 이퀴 뎁스로 자르라. 이퀴 위드로. 두 번째는 만약에 인터벌 크기에 나타내는 수치의 맨 앞자가 2, 4, 8이면 4개로 나눠라. 그러니까 하나 더 이렇게 4개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그 most significant bit이 남는 게 뭐냐면 1, 5, 10이에요. 그럼 1, 5, 10일 경우는 5개로 나눠라. 그래서 3개 인터벌, 4개 인터벌, 5개 인터벌로 나누는 가이드라인, 어떤 히리스틱 룰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그래서 샐러리에 대한 EDL 해봤더니 이게 뭐 마이너스가 있나 봐요. 뭐 샐러리인데 마이너스 대출금인가 보죠? 몰라요. 이게 맥스예요. 샐러리에 민과 맥스가 있는데 예, 이거를 5%이라는 거는 이게 95%죠. 그다음 5%, 95%. 요게 95% 타일, 요게 5% 타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게 아마 평균인가 봐요. 하여튼 평균인가? 예.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터벌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우리가 1000단위니까 이 인터벌이 1000단위니까 전체 인터벌은 잠깐만요. 로우가 마이너스 1000, 하이가 2000, 뭐 이런 식으로 여기와 여기를 인터벌을 잡은 거예요. 그죠? 민 맥스를 자르지 않고. 그러면 내가 인터벌을 이렇게 잡았어. 마이너스 1000에서 2000까지의 인터벌이잖아요. 그러면 인터벌 길이는 3000이죠. 3000. 그죠? 3000. 그러면 3000의 most significant bit은 3이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룰에서 3, 6, 7, 9는 3개로 나눠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000에서 0, 0에서 1000, 1000에서 2000 이렇게 3개로 나누면 내추럴 할 거다. 그냥 그런 룰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진짜 내가 표현할래.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51이니까 이거를 커버하는 제일 좋은 단위가 마이너스 10진수가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00부터 얘를 포함한 4700을 포함하는 게 500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00부터 5000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00에서 0까지 0에서 1000 잠깐만요. 3 요렇게 400에서 0, 0에서 1000, 1000에서 2000, 2000에서 5000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왜? 여기 앞에 1000에서 2000을 우리가 나눠 놨으니까. 그래서 나눠봤어요. 요쪽이 되게 중요한 분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00에서 1000, 요거는 이제 4개로 나누는 거는 듀레률이 달라서 이렇게 나누고, 요쪽을 보세요. 400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4는 4개 인터벌, 그죠? 4개. 4개로 나누고, 요게 1000이니까 5개. 요것도 1000이니까 5개. 그죠? 여기. 그 다음이, 요게 3000이죠? 그러면, 아까 3개로 나누는 게 낫다. 여기 3개. 3개. 이렇게 나누는 그런 형태로, 요 부분만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요건 뭐 어차피 지금 히리스틱 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나누든지 나눠보시면 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000에서 2000은 데이터가 많아서 요거를 나눈 거고요. 0에서 1000과 1000에서 2000까지. 요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나눈 거고, 저쪽을 이제 러프하게 나눈 거니까, 요렇게 나누면 이사가 될 거다. 뭐 히리스틱 룰이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이 또 뒤에 남은 게
그 범주형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그 범주형 데이터는 여기저기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오그래픽 로케이션 뭐 위치다, 잡 카테고리, 프로덕트 뭐 얘네들의 특징은 디스크리트하면서 실수가 아니죠. 상수 아까 인티저나 실수가 아니고 범주형이면서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요. 오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더가 무슨 구 뭐 이런 것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 데이터를 어떻게 오더링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덕을 카테고리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 하이라키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더링 그러니까 거리 주소 시 도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카테고리 범주들을 오더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또 하나가 지도상의 어떤 포함 관계 버폴로하고 로체스터는 어퍼 뉴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성 간의 파셜 셋 관계 이게 지금 속성이 분리되어 있다면 거리와 도시가 분리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오더링을 매겨서 이렇게 클래스 하이라키를 만들면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로 올라가면 일반화고 여기로 가면 특수하죠.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래서 클래스 하이라키, 컨셉 하이라키, 클래스 하이라키가 아니라 컨셉 하이라키를 구성하게 된다. 범주로. 그래서 데이터 리덕션도 하고 뭐 위로 올라가면 리덕션이 되죠. 디스팅트 밸류가 작아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뭐 이런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돼요. 미니월드에 없다면 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전철이죠. 여러분들만의 어떤 클래스 하이라키를 만들 수도 있죠. 컨셉 하이라키를. 자, 그래서 전철이 끝났습니다.